그런 학문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키텍처를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단순한 퍼셉트론이라는 구조예요. 이 퍼셉트론은 뭐냐면은 값을 받아들이면은 그거를 중간에 서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x, y, z가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눈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신호, 왼쪽에서 들어오는 신호, 뭐 청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신호가 보통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중간에 서메이션 해요.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출력을 해요.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가 단순히 선형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쓰냐에 따라서 신경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하나의 인공신경망 이것만 하더라도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은 TV의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저희가 사람 같은 경우는 어, 키가 몇 cm야? 그러면은 대충 몸무게 나오지 않아요? 자, 성별이 남자이고 키가 170이야. 그러면 몇 킬로일까요? 대충 나오죠? 대충.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통계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내는 그 과정이 그거를 추론해낸 거를 이 단순한 퍼셉트론 하나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키, 성별, 기타 등등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얘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일 거야. 이거를 이 단순한 신경망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은 마케팅 용어인데 원래는 뉴럴넷이에요. 뉴럴넷인데 그동안은 1980,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못했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 딥한 뉴럴 네트워크, 그냥 4계층 이상으로 된 것들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러면서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 레이어를 많이 쌓은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레스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몇 층까지 쌓냐면 이게 한 층 한 층인데 이 레이어를 한 150층 정도로 쌓아요. 얘를 150층 정도 쌓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사자의 고양이냐, 코끼리냐 이런 동물을 구분한다거나 뭐 천 가지 정도의 동물 중에서 뭐 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것도 사람보다 더. 그래서 150층 정도 되는 뉴럴 네트워크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몇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보통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뭐냐면요.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쭉 훑어보잖아요.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기도 하고 좌우로 훑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사람의 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모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쭉 훑어요. 쭉 훑은 다음에 이제 피처 벡터라고 해서 피처 맵이라고 해서 특징에 대한 그 커널에 대한 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피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뭐 32개, 64개 이렇게 커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어떤 커널은 뾰족한 거를 잘 찾아내는 커널이 있고 어떤 커널은 둥그스름한 거 잘 찾아내는 게 있고 어떤 커널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사선을 잘 찾아내는 커널 이런 커널들이 있어요. 이런 커널들이 피처 맵을 만들어내고 이 피처 맵 중에서 특징을 추출해요. 그래서 이거를 3단계 내지 4단계 정도 거치면은 이 사진에 들어있는 존재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고양인지 구분해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딥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써요. DNN 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볼루션은 그러면은 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꼭 이미지일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특징을 잘 추출해내는 것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이고 CNN이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는 DNN을 써요.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DNN이 잘하는 거는 분류를 잘해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 하고 특징을 쫙 나열해 놓은 다음에 얘를 두세 단계 정도 거쳐서 두세 단계 정도 거쳐서 이제 개인지 고양인지 이제 새인지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CNN이고요. 그리고 LSTM, RNN 계열의 아키텍처가 있어요. 요즘은 RNN 계열의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 중에서 C 계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 그 다음에 사람의 음성, 그 다음에 뭐 소리 이런 것들은 아니면 주식의 동향 이런 것들은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세로축이 에너지의 강도 또는 뭐 주식의 그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뭔가의 데이터인 모든 녀석들을 C 계열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런 CNN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정해진 데이터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DNN도 마찬가지예요. 펄세트론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요. 반면에 RNN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고정형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재규적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걸 넣었다가 헬로 월드 하고 점을 넣어. 그 다음에 이거를 재규적으로 뭐 이렇게 프랑스어, 이게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어를 이렇게 쏘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용도라든지 채팅하는 용도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RNN 계열이고요. RNN 계열은 보통 언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주식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C 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가로축이 시간이 그런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DNN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CNN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맥스풀이라는 두 가지 오퍼레이터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RNN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재규적으로 뭐 사용하는 게이트들이 있는데 RNN 블록, 뭐 LSTM, 뭐 GR도 기타 등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RNN이 이게 그 약간 긴 문장, 그러니까 좀 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추론을 못 해내는 경향이 있어서 RNN보다는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RNN처럼 이제 C 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GAN이라는 건데, GAN은 뭐냐면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재밌는 게, 하나는 랜덤한 데이터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턴트 벡터라고 보통 그러는데, 랜덤한 데이터를 주면 이 제너레이터가 뭔가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제 데이터를 넣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를 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얘랑 이렇게 되게 그 무엇이 진짜인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너레이터가 점점 진짜 데이터인 것처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해내요.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이거든요. 이 경우는 어디다 쓰냐면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생성하는 모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CNN 같은 걸로 특징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특징들의 분포를 봐요. 그러니까 분포가 일정한 분포이면은 진짜이고 좀 이상한 분포이면은 가짜인 거잖아요. 그 제너레이터는 그 분포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분포를 어떻게든 이제 정밀하게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둘이 싸워가면서 학습을 시켜가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 거고 제너레이터만 따로 쓸 수도 있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만 따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용도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인데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 있어요. 얘는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싸우는 구조는 아니고, 제너레이터가 리얼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가 나오면 제너레이터가 샘플을 만들어서 처음에 넣었던 샘플이 마지막에 나오는 샘플을 비교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찾아내는 용도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또는 오토인코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 데이터가 정상인 데이터인지 또는 비정상인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인풋이 이거래요. 이제 인풋 실제 사람 얼굴을 집어넣고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색 머리로 바꿔라, 뭐 성별을 바꿔라, 나이를 바꿔라, 얼굴을 뱀파이어처럼 만들어라, 화난 얼굴로 바꿔라, 행복한 걸로 바꿔라, 두려운 얼굴로 바꿔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쭉쭉쭉쭉쭉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요즘은 이거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한 뭐 배우라든지 AI를 이용한 광고 모델이라든지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쪽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목소리 생성하는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데가 피싱 쪽이에요. 그래서 아빠 나 살려줘 하는데 목소리가 내 아들이랑 똑같아. 엄마 아빠인데 구분이 도저히 안 돼. 다 이제 겐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빠 나 살려줘 하고 전화를 했는데 걔가 이제 진짜 아들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은 사람 사진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광고 난 거 혹시 보셨나요? 춤추는 광고인데 사람들이 야 되게 춤을 잘 춘다. 이 모델 누구지 해서 찾아봤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광고사에서 얘 진짜 사람 아니고 AI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AI하고 사람하고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그 지점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게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는지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희가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AI 모델 한번 돌려요. 그리고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이면은 이제 얘를 이제 코스트 또는 로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오답이면은 이제 그 페널티죠. 로스 점수를 많이 주고 정답이면 로스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라미터가 두 개면은 아주 단순한 퍼셉트론이면 파라미터가 두 개거든요. 그러면 이런 3차원 공간상에서 파라미터 두 개에 대한 로스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무 지점에나 시작을 해서 로스가 작아지는 점으로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정을 하면 언젠가는 로스가 최저가 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최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랜덤한 값에서 시작을 해서 로스가 줄어드는 지점, 로스가 줄어든다는 거는 정답을 점점점 잘 맞춘다는 거죠. 오답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답이 줄어드는 쪽으로 파라미터를 조금씩 수정을 해서 로스가 가장 줄어드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두 개만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어깨 얘기했잖아요. 이게 파라미터가 두 개면 3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깨면은 차원수가 억 차원이 넘는 거죠. 이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물의 뇌의 구조를 따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왜 돌아가냐?
수학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근데 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돌아가냐 하면은 사실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생물학에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수학적인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두 부류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계학 전공했던 사람들은 뭐야, 모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수학적으로 다 해석이 돼 하면서 이제 1980년대부터 1800년대부터 나왔던 수학 이론들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해석되고 저렇게 하면 해석되고 하면서 이론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고 일단 진화론 관점에서 생물이 이렇게 진화를 해왔고 우리는 그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따라 쓰기 때문에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좀 스페시픽한 부분,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 사람을 따라잡은 분야가 많이 있어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상태에 있고요. 이게 언제 시중에 나오고 언제 뭐 되냐, 실제 우리 손에 만져볼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시간과 돈의 문제, 법률의 문제, 그리고 시간과 돈과 뭐 법률의 문제가 없는 여러 분야, 특히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뉴럴넷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했을 때 뭐 그 투입되기 비용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AI를 어디다 응용하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무게로 얘기하면 키로 맞춰 이런 거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 80kg야. 그럼 몸무게가 몇 센티미터일까? 뭐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분포상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분포를 뽑아내고 그 안에서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게 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라는 AI를 만들었었는데 얘가 채팅하는 AI거든요. 출시한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문을 닫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성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납치를 응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MS에서 출시하자마자 문을 닫았어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AI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루다 같은 경우가 이거를 그대로 보고 베껴서 그거를 이제 그 여성 모델에 갖다가 적용한 거죠. 사실은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어그로 끌려고 그런 것 같은데. 테이라는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사적인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대로 학습을 시키고 아무런 필터 과정 없이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루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이스 레코거니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이스를 생성해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 이 중에서 이상한 게 뭔지 찾아봐 다 사람인데 그 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뭐 1년에 뉴럴 네트워크가 몇 개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 몇백 개씩 쏟아졌고요. 지금은 이제 몇천 개씩 쏟아져요. 이걸 다 따라갈 방법은 도저히 없고요. 언론에서 좀 유명하게 이렇게 뜨는 것들, 그 다음에 좀 레퍼런스 아주 많은 것들 이런 거 몇 가지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프레임워크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뭐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예전에는 뭐 MXNet, 뭐 CNTK, 그리고 뭐 카페, 뭐 별의별 프레임워크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두 개로 딱 통일이 되었습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냐 하면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텐서플로우 기업에선 텐서플로우를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연구자 쪽에서는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자들이 파이토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또 이제 파이토치를 좀 많이 적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보통 클라우드에서 돌려요. 근데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AI를 서빙이라고 하는데 AI 서빙 해주는 플랫폼이 통일 안 되면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는 텐서플로, 뭐는 파이토치 이렇게 섞여 있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오닉이에요. 파이토치든 텐서플로든 오닉이라는 그 파일 포맷, 통합된 파일 포맷으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어디서나 이거를 잘 돌려주겠다 해서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심이 돼서 오닉이라는 걸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오닉을 까보면은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그 처리해주는 방식, 텐서를 배치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텐서플로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텐서플로우는 뭐 그 RGB 채널을 합쳐놓고 뭐 파이토치는 RGB 채널을 뭐 서로 따로 분리해 놓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닉에서는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두 개를 다 컴프로마이즈해서 옵션을 어떻게 주면 텐서플로우처럼 동작하고 옵션을 어떻게 주면 파이토치처럼 동작해야 된다 이런 괴상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오닉이라는 프레임워크가 결국은 뭐냐면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두 가지 좀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을 놓고 걔를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통합해 놓은 게 오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표준으로서 오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파이토치를 표준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고요. 텐서플로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모델을 만들면 AI 모델을 그대로 팔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AI 모델을 밖에 노출시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아키텍처와 파라미터가 전부 다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AI 모델을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서비스 방식으로만 제공해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어디더라? 클로바 쪽에 있는 AI 서비스들인데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클로바 뭐 이런 데가 다 네이버, 다음 이런 데가 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AI 모델을 열심히 만들고 그 모델을 클라우드로 서빙하는 그런 아키텍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뭐 라우터를 만들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닉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요. 오닉은 이제 여러 가지 왼쪽에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 두 개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개든 세 개는 몇 개든 전부 다 오닉으로 통합해서 오닉으로 한번 변환이 되면 CPU에서 돌리든 FPGA에서 돌리든 뭐 AG에서 돌리든 GPU에서 돌리든 MCU에서 돌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파일 포맷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인프라서 해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자회사 코랄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명암 정도 되는 크기의 보드이고, 가운데 있는 칩들이, 가운데 이제 검은색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 NPU예요.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 가격이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얘를 돌리면은 AI 인퍼런스 하는 성능이 그 애플에서 만든 그 맥북 300만 원짜리보다 성능이 더 잘 나와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얘는 인베디드용을 위한 AI 칩을 가지고 있는 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AI를 가속해주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인텔에서 만든 컴퓨터 스틱이라고 해서 뭐 AI 가속해주는 모듈이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AI 가속이 안 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겠다 해서 이제 코닉이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AI 역사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어서 그냥 쭈루룩 훑고 지나갈게요. 1950년대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IBM에서 왓슨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대박을 한번 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가 무엇인지 알려진 게 2015년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죠 지금.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겼죠. 그리고
이때가 유일하게 사람이 알파고를 이겼던 기록이 남는 유일한 대회였고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AI는 제가 알파고, 이 알파고 뭐 2, 3 뭐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사람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세돌이 유일하게 알파고를 2번인가 이겨본 거예요. 1번인가 2번인가. 이때부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학습이란 거는 여기부터는 내일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학습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인공지능 뉴럴넷 있잖아요. 네. 피드 포워드만 하는데 피드백 하는 애는 없어요? 보통 뉴럴 넷이 그러니까 피드백이 뭐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프로퍼게이션을 기본으로 다 해요. 왜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이 안 되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 말고 실행할 학습할 때 때요. 말고 실행할 때 그거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피드백워드가 불가능한 이유가 정말 단순한 이유로 불가능해요. 요 그림 있잖아요. 자,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 x1부터 x6까지 웨이트랑 값을 다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서 y라는 하나 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백워드는 뭐냐면 y로부터 x1부터 x6를 다시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요. 그거 말고 저기 응. 레이어 있는 그림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뒤쪽에 있는 레이어로만 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거죠. 앞쪽으로 다시 쏘거나 하는 애는 아무도 안 쓰나요? 그런 애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용도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게 그 아름 씨가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걸 해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넣어요. 그림을 넣으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한 10개 정도의 벡터를 뽑아요. 그 다음에 10개 정도의 벡터를 통과시켜서 이 그림하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뒤에다 붙여 넣어요. 근데 똑같은 걸 넣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원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피드 포워드만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인버스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게 대칭이긴 한데 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고 왼쪽에 있는 애를 인버스 해주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사람 손으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이랑 출력이랑 비교를 해서 그림이 10개의 벡터로 압축이 됐다가 10개의 벡터가 다시 그 그림으로 재현되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인버스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전공이 이제 베리에이션은 오토인 코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걔를 자동으로 못 해줘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걔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네, 음,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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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단순한 이밖에 못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학습을 했으면 원숭이는 구분을 못해요. 얘는 예를 들면 그리고 개냐 고양이냐를 학습을 했으면 얘는 이미지 학습이잖아요. 얘를 음성 인식에는 절대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AI 하면 도메인 스페시픽하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게 어떠한 모델을 어느 데이터로 학습했냐에 따라서 얘가 동작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개랑 고양이를 학습시켰으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개랑 고양이만 구분해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내는데 원숭이 이런 거 전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음. 뭐, 그렇죠.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을 여러 개 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 하나로 자율주행 운전 전체를 맡기는 않을 거고요. 모델을 분명히 여러 개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모델 하나하나가 방금 지혜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굉장히 특정한 기능에 특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AI를 꺼내서 뭐 다른 그러니까 테슬라는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센서가 보통 RGB 카메라 쓰거든요. 테슬라는. 근데 RGB 카메라가 아니라 뭐 라이다를 쓰는 전혀 다른 자동차의 그 모델을 그대로 넣는다 하나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는 AI는 장기를 하나도 둘 수가 없어요. 그 바둑판 사이즈가 늘어나도 못 쓰는 아마 거죠. 학습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사이즈가 늘어나면. 네. AI요? 엄청 많이 적용되고 있죠. 저희 카메라 찍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 보정해주죠. 이거 다 AI예요. 자동으로 보정해주고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잖아요.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거 자동으로 넣어주잖아요. 그거 다 AI 기능이에요. 전형적인 AI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검색어 쫙쫙 뽑아주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AI 기능 중 하나고. 페이스북에서도 친구 추천해주는 거 있죠? 그것도 당연히 AI. AI가, 이게 돈의 문제인 거예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AI를 도입하는 비용이 높아요.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만들면 몇십만 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동차. 근데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도 AI를 도입을 해서 불량률을 1%만 낮춘다 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당연히 도입을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소소한 분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뭐 그냥 내가 앱을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앱을 로그인만 하면은 그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서 음성 인식해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다 해주는 뭔가 앱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고급 AI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비용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AI가 들어가기 힘들겠죠. 당근마켓이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보여주는 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니까 AI를 당연히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완전히 그냥 인프라가 아닌 이상 AI를 도입할 수가 있고요. 저희 TSM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트래픽이 어느 정도 해야지 시스템의 안정도가 높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거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TSM 같은 경우는 걔를 완벽하게 스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응용 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뭐 TSM이라 하더라도 서로 싸우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경쟁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지 전체 시스템에 이제 리얼타임성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케줄링 해주는 부분. 지금은 저희가 TSN에서 리소스 레저베이션 해줄 때 그냥 무조건 레저베이션 해주잖아요. 엔드 투 엔드로.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중앙 집중적으로 여러 애들이 이제 리소스를 레저베이션 할 때 패스라든지 뭐 코스트라든지 레이턴시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이건 완전히 연구 주제예요. AI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AI가 들어갈 수가 있고. 네트워크는 AI가 잘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인 거죠.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 보면서 얘가 바이러스야 아니야, 얘가 침입이야 아니야, 얘가 기술 유출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AI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암호화가 되어 있는 패킷이다 하더라도 이제 암호화를 하더라도 흔적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더라도 시그네처가 남아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그래서 암호화를 하더라도 암호화된 결과물들을 쭉 분석을 하면 얘가 이미지인지 동영상인지 문서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AI 돌려가지고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기계적인 거 말고 사람의 인식, 그러니까 사람의 패턴 인식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조금 고급 패턴 인식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안 되는 데를 찾는 게 좀 어려웠고, 뭐 스피커다 하면은 저 지금 마이크 문제 겪고 있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찾아줬으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분명히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윈도우즈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어느 마이크랑 동작하고 있고 실제 음성은 무엇인지 얘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동으로 안 잡아줘. 바보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스피커. 그 다음에 에코. 저희가 마이크로 얘기하면 에코 나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그거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AI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에코 같은 경우는 껌으로 잡아주겠죠. 그 회의할 때. 아랫노이즈 쓰면 성능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통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데 이제 AI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의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들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게. 근데 엔비디아인가에서 만든 기술을 보면 눈과 눈을 마주쳐줘요. 분명히 카메라는 화면 가운데 달려있는 게 아닌데 나의 눈 아래 위치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눈과 눈을 서로 마주주도록 해주거든요. 이런 거는 완전 AI. 좀 무서운데 이게 저희가 회의할 때 항상 먼 산 바라보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딴 데 바라보고 있잖아요. 두 분을 안 보고 있고. 근데 서로 얼굴을 보자는 거죠. 네. 야, 눈을 마주치고 싶은 거잖아. 눈을 마주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눈이 작아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 화면을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못 봐요. 맞아요. 제가 아름 씨를 보고 있으면은 아름 씨랑 눈을 맞추는 거고, 지혜 씨를 보면 지혜 씨랑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면은 돈을 벌겠어요? 그냥 이런 그거 할 바에 것들을, 화면에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을 연구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만약에 이게 회의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조직이면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말이라든지 그 얼굴의 뉘앙스, 눈빛이 오가면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택근무하는 회사이지만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많은 부분 정보가 유출되는 거예요. 저는 아름 씨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름 씨는 본인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고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이런 것들까지 그냥 필링에 대한 것들까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회의 시스템이 있다 하면은 회의의 효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돈인 거예요. 회의의 효율이 올라간다. 당연히 돈 주고 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큼직한 부분에는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AI가 크게 두 분야가 있어요. 레거시에 해당되는 AI가 있고요. 온갖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AI가 있고요.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레거시 AI 같은 경우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얼굴 인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도 레거시 AI 중 하나예요.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확장성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특정한 문제에 특정한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장성이라는 게 없는데 그 CNN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냐 고양이냐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가 학습만 다시 시키면은 100개든 1000개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그래서 동일한 아키텍처인데 AI 모델인데도 데이터를 바꿔 끼우면은 새로운 전혀 다른 AI처럼 동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객체 사물을 분류한다는 건 이제 똑같은데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AI하고 이제 딥러닝에 기반한 새로운 AI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뜨는 거의 대부분의 AI는 딥러닝 기반의 AI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회사에서는 그냥 AI 하면 그냥 딥러닝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예쁜 꼬마 선충 음, 있잖아요. 맞아요. 걔 신경망 다 복사해서 로봇에다 올리고 그런 거. 네, 걔는 그럼 학습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이 뭐냐면 그 신경망 구조를 전부 다 해석해낸 경우가 있어요. 제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걔는 신경망의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해부를 해서 찾아냈어요. 문제는 그 웨이트 값 있잖아요. 파라미터 값. 제가 파라미터는 학습을 해야지만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기술로 파라미터를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해부를 하면 아키텍처는 알 수 있는데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구조만 방법이 나온 없는 거예요? 거예요. 네, 구조만 찾아내는 거고 파라미터는 얘가 너무 정밀해서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 못 근데 찾아내요. 돌잖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그대로 따오고 파라미터는 학습을 시킨 거예요. 기계 학습을. 그 어, 얘기는 뭐냐면은 육체는 복사를 했어. 그리고 정신이 없구나. 생물학의 육체를 디지털로 옮겼어. 근데 정신은 새로운 정신을 학습시켜서 인스톨 해놓은 거예요. 아, 무섭지 뇌복사가 안 않아요? 되는구나. 정신은 복사가 안 돼. 어떤 패턴이요? 네, 그래서 뭐 예쁜 꼬마 선충이면은 이제 복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군데 돌릴 수 있고 그림 인식이다 하면은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거다 하면은 그 사물 인식 용도로 계속 같은 모델을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죠. 그 패턴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죠? 응, 응, 맞아요. 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 손으로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면 얘를 가상의 육체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터에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생존을 잘 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켜요. 예, 그래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뇌는 복제가 돼도 영혼은 복제가 안 된다가 현재 그 예쁜 꼬마 선충 결론이에요. 어디까 정신까지 복제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될걸요? 않을까요? 기술만 발전하면? 기술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밀도가 떨어져서 웨이트를 못 알아내는 거지. 어느 정도 정밀도가 올라가면 예쁜 꼬마 선충 정도는 영혼까지 복제를 할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게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근데 사람은 지금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뇌는 너무 커서. 그렇죠. 지금 매년 하드웨어 성능이 2배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2배로 올라간다는 거는 가격도 2배씩 싸진다는 거거든요. 언젠간 되겠죠. 그 언젠가를 이제 제가 이 한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추천해주는 책이 있어요. 레리 커즈와일이 쓴 싱글레러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지? 그 한국말로 뭐지? 특이점이요? 특이점은 온다. 네, 특이점. 요만한 책 있어요. 전과 같은 책. 근데 그 책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어, 2045년쯤에서 연도까지 예측했어, 이 사람은. 진짜 2045년일지 몰라요. AI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을 시기, 그러니까 기술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시기를 2045년 정도로 봐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2045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45년 전이든 후든 아니면 더 미래든 상관없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현재 속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죠.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게 이제 레리 커즈와일이 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